제23장 공수병 소동, 즉 광견병 소동. 윌리엄과 조를 돌보는 채씨 아줌마가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주저하면서 내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병원에 나가고 안 계시면 사모님이 자주 의자에 걸터 앉아 쉬시곤 해요. 아, 알고 있어요. 채씨, 아기를 가진 거예요.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메리안과 나는 다른 부부가 흔히 하는 것처럼 아기의 이름을 의논하고 있었다.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는 적당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딸이면 메리안이라고 부르자고 했다. 아니어요. 아내는 강경하게 반대했다. 대학 친구인 필리스 크루즈의 이름을 타서 필리스라고 하면 좋겠어요. 한 차례의 말씨름 끝에 나는 웃으며 필리스 메리안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말씨름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셔우드라고 짓자고 메리안이 제의했다. 나는 외삼촌의 이름을 따서 프랭크로 하자고 했다. 외삼촌은 항상 우리 가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랭크 셔우드로 결정했다. 이름을 결정한 지 얼마 후 아내를 진찰하고 있는데 메리안은 내 얼굴이 이상해지는 것을 보고 재빨리 물었다. 왜 그래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와 저기에서 두 군데에서 뚜렷하게 심장 소리가 들려요. 나는 손으로 그 위치를 가리키며 청진기를 메리안에게 주었다. 아내는 정신을 집중하여 잘 듣더니 곧 수긍했다. 아, 이제 알겠어요. 가끔 가다가 두 풋볼 선수가 내 뱃속에서 경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오른편 팀이 이기고 다른 때는 왼편 팀이 이기고요. 그러는 동안은 나는 녹초가 되었어요. 메리안은 외치듯 말했다. 어쩐지 이번 임신 중에는 당신이 전같이 활동을 안 하더라니 쌍둥이를 가져서 그랬구려. 이거야말로 놀라운 소식이었다. 전에는 두 번 다 애를 낳을 때까지 계속 의료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힘들어했다. 심장의 압박감이 심해서 가끔 위험스러울 정도였다. 적당한 간호원도 없는 때에 이런 건강 상태로 쌍둥이를 낳는다는 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서울이나 평양에 가서 출산하자고 우겼지만 메리안은 긴 여행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도 이 점에는 동감이었다. 이곳저곳 수소문하여 힘들게 간호원 마틴 부인을 구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동안 쉬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를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나는 산모를 돌보는데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하므로 태어난 아기들은 전혀 간호원 손에 달린 것이다. 나는 솔직히 이 걱정을 메리안에게 말했다. 메리안은 웃으며 대답했다. 전에 스탠튼 병원에서는 당신이 새 쌍둥이를 거뜬히 받아내고도 여유 있게 커피까지 마시러 나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두 쌍둥이니 전혀 힘들 게 없어요. 뒤늦게나마 나는 메리안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즐거운 모습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실상 가슴속으로는 떨고 있었다. 조선의 9월은 비교적 쾌청한 날씨다. 메리안에게 기분 전환을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차에 태워 약 5마일 떨어진 부두로 나갔다. 거기에는 색색의 깃발을 단 고깃배들이 생선을 싣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광경은 볼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메리안은 생선 비린내와 해변에서 말리고 있는 해초의 냄새를 엮어왔다. 그러더니 애를 금세 낳을 것 같다는 게 아닌가?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잠시 동안 메리안은 간호원이 준비하는 것을 지켜봤다. 모든 게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우리에게 맡겼다. 드디어 우리는 한숨을 놓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메리안이 걱정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다.
메리안은 1934년 9월 12일에 쌍둥이를 낳았다. 시작은 모든 게 순조로웠다. 첫 번째 나온 아기는 메리안이 예상한 대로 계집애였다. 아기가 울자 나는 안심했다. 메리안의 심장도 응력에 잘 견디는 것 같아 마음을 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두 번째 아기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새 쌍둥이를 받을 때 출산 사이의 시간이 무척 길었던 것이 생각나서 그다지 걱정하지는 않았다. 이 순간 나는 갑자기 소리쳤다. 아기가 나와요. 간호원 준비됐죠? 간호원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아기는 사내였는데 울지를 않았다. 메리안의 상태도 좋지 않았다. 나는 아기를 간호원에게 주어 엉덩이를 때리라고 하고는 청진기를 들었다. 메리안의 심장 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고 맥박도 부정확하고 약해져 있었다. 나는 신경이 곤두섰다. 그 경황 중에서도 아기는 어때요? 하고 물었다. 간호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숨을 쉬지 않아요. 닥터 김을 당장 불러와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닥터 김은 연락을 받자마자 언덕 위에 우리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즉각 상황을 판단하고 인공호흡을 시작했다. 한동안 계속했으나 결국 우리 아기는 죽었다는 슬픈 선언을 했다. 그제서야 나를 도와 메리안을 돌봤다. 메리안의 맥박은 아직도 몹시 약했으나 차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프랭크가 죽었다는 말을 간신히 해주었다. 이 얼마나 아내에게 충격을 주는 소식이었던가. 프랭크를 잃게 되자 필리스는 더 귀한 딸이 되었다. 갓난애는 보통 이쁘지 않은데 필리스는 태어난 순간부터 내게는 이쁘게 보였다. 필리스의 두 오빠는 여동생이 생겼다고 좋아 어쩔 줄 몰랐다. 남동생을 잃었다는 사실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간호원은 죽은 프랭크를 목욕시키고 세례식 때 입히려고 준비해둔 예쁜 수가 놓인 옷을 입혔다. 프랭크는 마치 살아있는 듯 했다. 슬퍼하는 산모에게 보였을 때는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요양원의 목수가 조그만 관을 짰고 병원의 간호원들이 아름다운 조선 명주천으로 아기를 쌌다. 관을 봉한 후에 만발하기 시작한 하얀 국화꽃을 위에 덮었다. 우리는 프랭크를 아버지와 내 누이 동생이 묻혀 있는 서울 근교의 그 강변에 묻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블 목사에게 프랭크의 관을 싣고 서울에 갈 테니 장례를 준비해 달라고 전보를 쳤다. 메리안은 여행을 할 만큼 몸이 회복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슬퍼하는 그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나로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집에 있도록 했다. 노블씨 가족은 따뜻한 이해와 동정심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의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다. 프랭크를 잃은 우리들의 슬픔이 조선 친구들과 더 강한 유대를 맺게 했다. 그들은 어느 집이나 애를 잃지 않은 집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 당시의 유아 사망률은 동양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우리는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친구들만 불러서 조촐한 장례식을 가졌다. 1934년 9월 20일이었다. 노블 목사가 우리를 위로하는 설교를 했다. 메리안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하고 함께 듣지 못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은 새로 태어난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이 빨랐다. 집이 가까워지자 마치 딸이 웃으며 나를 맞이해 줄 것 같은 착각에 젖기도 했다. 메리안은 아직도 필리스를 돌볼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는 아기에게 먹일 적당한 우유를 구하기가 힘들었다.
아기는 우유를 먹기만 하면 복통을 일으켰다.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 다음은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메리안이 듣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애를 안고 집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가곤 했다. 불쌍한 아기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곤 했다. 한 번은 내가 실수로 필리스의 우유를 너무 뜨겁게 데워 위에 든 찌꺼기를 걷어내야 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우유를 먹고 난 뒤에 울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었다. 찌꺼기에 들었던 건락소가 문제를 일으켰던 게 틀림없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유를 뜨겁게 끓인 뒤 위에 뜬 찌꺼기를 걷어냈다. 필리스는 이 새로운 처방에 잘 적응하여 무럭무럭 자랐다. 필리스는 엄마, 아빠의 자랑과 기쁨이었고 온 가족의 귀염둥이여서 그만 버릇없는 애가 되고 말았다. 메리아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 때 입히려고 길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장만했었다. 이것은 카톨릭 수녀원의 수녀들이 빼어난 솜씨로 수를 놓은 천으로 만든 옷이었다. 이제는 필리스 혼자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때 친구인 에델 언더우드가 예상치도 않은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필리스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언제건 간에 우리 가족 모두 자기 집을 이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언더우드 가족은 우리에게 세례 날짜와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달라고까지 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호러스 언더우드 목사와 노블 목사에게 필리스의 세례식 주례를 부탁했다. 식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 필리스는 메리안이 훈련시킨 효과로 머리에 물을 적셔도 울지 않았다. 식에 참석한 손님들은 한결같이 나는 제쳐두고 메리안에게만 이쁜 아기를 가졌다고 축하 인사를 퍼부었다. 이번 서울 방문으로 메리안은 비로소 다시 옛날의 명랑함을 되찾았다. 1935년은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지 25년이 되는 해라고 하여 각종 기념 행사를 했다. 하루는 도지사가 찾아왔다. 총독부에서 내게 서울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에 참석하라는 긴급 통지가 왔다는 것이었다. 서울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당황하자 도지사는 조선의 결핵 퇴치에 앞장선 공로로 표창장을 받게 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다른 두 사람의 감리교 선교사들도 함께 공로상을 받는데 한 사람은 윌리엄스 목사로 공주 농업 작업학교 교장으로서 벽지에서 행한 교육사업에 관한 공로로, 또 한 사람은 평양 연합기독병원의 닥터 앤더슨으로 그의 뛰어난 의료사업의 공로를 표창키로 결정되었다고 했다. 닥터 앤더슨은 우리 요양원의 고문의사 중에 한 분이기도 했다. 도지사는 식장에 갈 때는 정장인 모닝코트에 줄간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기띔까지 했다. 나는 주저했다. 결핵퇴치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망설이자 도지사는 웃으며 이것은 사실상 초대가 아니고 명령이라고 했다. 예식은 정말로 거창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수고를 표창한다는 동양식의 수사를 아름답게 나열하며 치아를 거듭했다. 많은 상들이 만주국의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나에 관한 치아는 전쟁터에서의 공이 아니라 결핵을 퇴치하는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는 내용이었다. 부상으로 17달러 50엔을 결핵을 퇴치하는 데 보태 쓰라고 주었다. 내가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운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러 모임에 자주 연사로 초청되었으며 크리스마스 실 닥터라고 소개되곤 했다.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한 번은 우리 애들이 호러스 언더우드 씨의 댁에 초대를 받아 놀러가게 되었다.
그 집에 도착한 애들이 갑자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미국에서 가져온 애완견 콜리가 새끼를 낳아 강아지가 여러 마리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애들은 언더우드 댁에 잘 가꾼 잔디밭에서 강아지들과 뒹굴며 놀기를 좋아했다. 강아지들이 길을 핥아주면 애들은 간지럽다고 웃곤 했다. 윌리엄이 특별히 강아지를 좋아하자 애들은 고맙게도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다. 윌리엄은 재빨리 강아지를 받았다. 나는 개를 기르려면 손이 많이 가고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주저했으나 윌리엄이 하도 사정을 하기에 결국은 응낙하고 말았다. 윌리엄은 강아지의 이름을 맥이라고 지었다. 맥에게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춰야 한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서 다른 개들과 어울릴 정도는 못 되는 것 같았다. 1936년 5월 회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다. 메리아는 2층 베란다에서 윌리엄에게 칼버트 교습을 시키고 있었다. 이 칼버트 교습법은 학교가 없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들에게 잘 알려진 학습법이다. 메릴랜드의 볼티모어에서 통신 강습용으로 오는 교재는 평이 좋았다. 이 교재로 가정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미국에 있는 학교로 어렵지 않게 편입할 수 있었다. 이때 윌리엄의 동생이 맥하고 놀고 싶어 했다. 메리언은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두 애들에게 강아지와 놀아도 좋다고 했다. 얼마 후에 꼬마들이 울면서 돌아와 맥이 자기네들을 물었다는 것이었다. 메리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 그건 강아지가 놀 때는 의뢰, 그냥 장난으로 깨무는 거야. 메리안은 윌리엄에게 맥을 데려오라고 일렀다. 윌리엄이 그냥 돌아와서는 강아지가 자기를 물더니 옆에서 말리는 최씨도 물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메리언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직접 가보기로 했다. 그때 나는 요양원 진찰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강아지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메리안이 안으려고 손을 내밀자 팔을 두 군데나 물었다. 메리안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는 얼른 꿩을 기르던 철망으로 친 닭장 안에 넣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나는 자초지종 사건의 줄거리를 듣고는 즉시 맥을 보러 나갔다. 강아지는 흥분한 상태로 닭장 속을 이리저리 계속 뛰면서 가끔 철망을 물었다. 나는 즉시 뭔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 아무도 강아지에게 손을 대지 말도록 엄명했다. 나는 강아지의 흥분이 가라앉기만을 바랐다. 왜냐하면 맥이 미친 개에게 물린 적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점은 내가 오해한 것이었다. 나중에 윌리엄에게서 들었는데 수일 전에 길을 잃은 개 한 마리가 맥을 물었는데 윌리엄이 소리를 지르자 그 개가 도망갔다는 것이다. 메리안이 어린애들과 부인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윌리엄이 맥을 안고 뛰어들어왔다. 맥이 자기 꼬리를 물어 뜯으려고 해요. 윌리엄의 말대로 맥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메리안은 즉시 개를 땅에 내려놓게 한 다음 곧 어린애들을 그 방에서 내보내려고 했으나 불행하게도 강아지가 어린 한자를 잽싸게 물었다. 메리안은 자기의 가죽 외투로 강아지를 싸들고 닭장에 갖다 넣었다. 그리고는 물린 애를 치료했다. 그러나 그 물린 아이의 가족들이 조선 전래의 치료 방법을 고집하여 강아지의 가죽을 떼어달라고 했다. 메리언이 강아지를 붙잡고 하인인 김사봉이가 가죽을 조금 떼어냈다. 김씨가 강아지를 놓고 막 닭장 문을 닫으려는데 또 강아지가 그를 물었다. 강아지는 가끔 음식을 먹기는 해도 물은 절대로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다. 물을 마시면 인두에 고통스러운 경련이 나는 걸 두려워 물을 피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혹시나 개가 공수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하던 지금까지의 걱정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었다. 나는 암담해졌다. 안절부절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맥에게 물렸던가. 그 무서운 바이러스균이 감염되었으리라고 생각하자 정신이 아찔했다. 만일 특별한 공수병, 꼭 광견병 예방접종을 제 시간에 하지 않으면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죽음들을 지켜봐야 할 것은 자명했다. 개에게 물렸거나 개가 핥기라도 한 사람들은 모두 내가 약을 구하는 대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더욱 나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개에게 물린 어린애의 가족이 한마디로 아니요 하고 거절해버린 일이다. 자기네는 이미 개 가죽과 털을 상처에 놓고 태웠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의 전례 방법으로는 광견병의 희생자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조선 전례의 치료법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 같은 뜸뜨는 방법은 정상적인 건강한 개에게 물렸을 때는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사나운 개의 껍질이 벗겨져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 재차 사고가 발생할 때는 개를 죽일 수 있다. 어렸을 때 나는 개를 돌로 때려 죽이는 광경을 길거리에서 자주 보았다. 이번 경우에는 그들에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있었다. 나는 개에게 물린 어린애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좋아요. 당신네들은 당신네 재래식 방법으로 치료를 했으나 나의 아내는 당신네에게 털을 떼어주려다가 개에게 물렸단 말이오. 당신네 때문에 물렸으니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 이번에는 서양 방법대로 접종해 주어야 일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들은 주저하면서도 내 말에는 수긍했다. 나는 서울의 정부 산하 공중보건부에 7명의 희생자를 치료할 특별 백신을 보내달라고 전신을 보냈다. 조선 어린애 하나, 최씨, 김사봉, 메리안, 윌리엄은 모두 개에게 물렸고 조와 필리스는 개가 핥았을 것이다. 맥의 침이 두 아이의 피부에 스며들었다면 병은 피할 수 없다. 서울에서 보내온 회신을 받고 나는 절망으로 떨었다. 재고가 떨어졌음. 나는 즉시 일본에 전보를 쳤다. 그러나 답신의 내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미칠 것만 같았다. 시간은 달아나고 있었다. 프랑스 파리의 파스테르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사진들을 상기하고는 몸서리쳤다. 공수병은 1885년에 파스텔의 치료법이 출현하고 나서야 그 가공할 비극을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접종은 개에게 물린 지 한 달 이내에 받아야 한다. 더러의 사람들은 어쩌면 강아지가 미치지 않았는지도 모르지 않겠느냐며 위로하기도 했다. 송곳니의 신경이 잘못되어 강아지가 고통을 당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을 해주기도 했다. 그들의 해석도 일리는 있었다. 아무튼 맥을 닭장에 가두고는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했다. 개는 9일 만에 죽었다. 공수병에 걸린 개는 14일이 지나야 죽는다고 하는데 예정보다 빨리 죽은 것이다. 나는 맥의 골수를 병리 검사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유니언 의과대학의 닥터 더글라스 에비슨에게 즉시 보냈다. 공수병 있음이라는 검사 결과에 답신이 왔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최악의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미친 개에게 물리지도 않은 내가 미쳐가는 것 같이 느껴졌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다. 의약품 회사 에이전트이고 나의 좋은 친구이기도 한 상해의 하비 스토클린 씨에게 미친 듯이 전보를 쳤다. 나는 그가 광견병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광대한 중국 땅 어느 약국에서인가 백신을 반드시 찾아주려고 최선을 다하리라 믿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이제 백신의 긴급성은 더 급박해졌다. 나는 가족들 앞에서는 의연한 척 하려고 노력했으나 공포로 떨고 있었다. 일각이 삼추 같은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전보가 도착했다.
백신 있음, 즉시 송구함. 나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소식처럼 반가웠다. 그러나 나의 안도감은 순간에 무너져 갔다.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백신은 다른 물건과는 상당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 세간에 도착한 약품은 특별하게 처리된 토끼의 척추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간호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으므로 상해에서 온 명세서에 대해 꼬치꼬치 질문했다. 나는 이것이 그 명세서에 적힌 물건이라고 열심히 설명했다. 약에 대한 설명, 우리의 급박한 사정을 늘어놓은 사이에 너무나 귀중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나의 조바심과 걱정이 그에게 전달되었던 모양인지 얼마간 시간을 지체하더니 망설이면서 통관시켜 주었다. 이런 품목은 세간의 분류표에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에는 광견병 백신을 준비하는 일은 복잡했다. 루이스 파스테로가 지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했다. 토끼에게 대뇌 내접종을 시켜 광견병 바이러스를 감염시킨다. 그 결과 토끼는 15일 내지 21일이면 죽는다. 이 토끼에게서 뽑은 척추를 주사용 액으로 만들지 않고 의사에게 그냥 보내준다. 그것을 주사용 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사를 놓을 때마다 매일 조금씩 토끼의 척추를 절구에 넣어 잘게 부순 다음 특수 용액에 넣어 여과지로 받쳐 주사용액을 얻는다. 요즘은 이렇게 복잡하게 날마다 준비하지 않고 석탄산으로 처리되어 10cc짜리 앰플에 들어있어 그때그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사는 12일 동안 건조시킨 토끼 척추로 만든 주사 용액이었다. 이것은 가장 성분이 희박하고 약한 주사약이다. 이로부터 날마다 주사액을 준비할 때마다 점점 약의 강도를 높게 만들어 17번 주사를 놓는다. 환자들은 주사를 맞을 때마다 점점 더 통증이 심해져 주사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주사를 제 시간에 놓고 주사액을 준비하는데 한치의 실수도 없이 지침대로 해야만 면역은 성공한다. 이 접종의 어려움은 완벽하게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완전하게 접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하루하루의 접종 준비와 주사는 그야말로 정성 그 자체라야만 했다. 의과대학생 시절에 이 모든 과정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철저히 익혀두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고 겁이 났다. 그때는 그냥 학과의 하나로만 생각하고 배웠던 것이 지금은 이처럼 엄청난 중대성을 띠고 나를 초조하게 할 줄이야. 무경험과 미약한 지식으로 이 큰일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의학 서적에도 접종의 반응은 매우 고통스러우며 주사 맞은 자리가 탄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었는지 주사 놓는 자리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등이었는데 그 자리가 거무스름하게 타고 견딜 수 없이 가려워졌다. 요즘은 복부에 주사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주사를 놓는 횟수가 더해지면서 더 이상 주사를 놓을 자리를 찾기가 힘들게 되었다. 마치 바늘로 문신을 뜬 것 같이 되었다. 예민한 피부는 가려워서 참을 수 없어 했다. 우리는 어린애들의 손톱을 짧게 깎아 주었다. 등을 긁어도 상처가 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악몽에 시달려 잠을 설치는 것을 지켜볼 때가 많았다. 나의 모든 신경조직도 파괴되는 것 같았다. 이처럼 공수병을 눈앞에 두고 최악의 투쟁을 벌였지만 설상가상으로 주사약 속에 불순물이 들어갔던 모양이었다. 환자들은 고문을 당하는 듯한 더 큰 고통을 받았다. 메리언 윌리엄 필리스는 주사 맞은 자리가 헐어서 농양이 되었다.
결국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했다. 메리안에게는 몰핀이나 수면제를 쓰지 않고 요양원 의사인 닥터 리가 국부 마취를 했다. 그리하여 메리안은 상당히 통증을 느꼈다. 그녀의 고통은 애들이 우는 소리를 듣자 더욱 커졌다. 애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수 없는 엄마의 고통은 자기의 육신이 당하는 아픔보다 훨씬 더했다. 이러한 최악의 시련을 이기는 길은 과학이나 인간의 정성도 아무 힘이 못 되는 것 같아 나는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치료의 전 과정을 다 거치는 일뿐이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 힘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렸다. Savior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salvare에서 유래한 말로 고쳐준다, 구해준다는 뜻이다. 내가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간청할 때의 이 말은 더욱 새로운 의미를 내게 부여했다. 내 마음은 잘 되리라는 믿음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이런 평온이 나를 위로해 준 얼마 후에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닥쳐왔던 이 엄청난 시련이 다 지나간 뒤에 해주시의 의원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해주었다. 사고가 발생한 초기에 시민들은 미친 계획에 물린 새 조선 사람들이 양반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계획에 물렸다는 점 때문에 매우 분개했었다고 했다. 환영해선 안 될 외국인들을 이곳에서 일하도록 허가했고 이상한 그들의 종교를 조선 사람들에게 퍼지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오. 그들은 또 비난을 퍼부었다. 토끼 척추에서 만든 물을 몸속에다 넣다니 그런 일을 누가 들어보기나 했단 말이오? 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모골이 송연한 무지와 미신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잠시라도 참아서는 안 됩니다. 서양인들이 불필요한 그 잔인한 주사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을 지켜온 우리의 완벽한 치료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의 처지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가족에게 한 똑같은 치료를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도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우리 전래의 치료법을 존중해서 자기네의 희생을 무릅썼습니다. 그들은 미친 개를 붙잡고 털을 잘라서 우리 조선 어린애의 상처에 놓고 태워주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로 사람들의 비난을 중지시켜 주었던 시의원은 이제 축하한다는 듯한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중들의 소요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접종이 드디어 끝났다. 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원산 해변에 가서 그동안 쌓인 모든 긴장을 풀기로 했다. 우리는 먼저 서울에 가서 친한 친구인 모드와 크리스 젠슨을 만났다. 그들은 최근에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겪었던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크리스는 항상 쾌활했다. 그와 이야기하면 강장제를 먹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진다. 모두와 메리아는 한 형제처럼 따뜻한 우정이 오갔으며 젠슨 씨의 클레어리와 필리스도 매우 사이좋게 놀았다. 젠슨 씨 가족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원산 해변에서 그들의 사랑과 휴가를 함께 지낸 일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가까웠다. 이 특별한 방문을 통해 그들의 사랑과 이해는 우리 가족의 힘을 회복하게 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껴졌다. 이때부터 모든 일은 더욱 잘 되어 나갔다. 제24장 반가운 사람들의 방문 이어집니다.